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잃어버린 10년, 일본식 잃어버린 10년 한국에도 오는가? 이미 시작된 건 아닌가? 하는 대질문입니다. 그 잃어버린 10년 진입한다면 바로 저출산 문제 때문인데요. 극저출산, 극단적인 낮은 출산율이 과연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부작용을 줄 것인지 우려가 많이 됩니다. 특히 그 극단적인 저출산 현상 과연 해결책이 있을까? 이 해결책이 없다면 우리도 잃어버린 10년 진입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점들이 계속 남습니다. 그 동안에도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움직였지만 사실 그 저출산 현상이 극복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현상 어떻게 특히 해결책에 집중해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과거 우리의 가정 생각해 보면 정말 부모님과 많은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 근데 이제 부부 하면 이렇게 어쩌면 딩크족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이 없는 부부 이런 모습이라고 좀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요? 자, 이런 그림 속에 합계 출산율,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65명까지 떨어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에도 정말 많은 예산을 저출산 극복에 투입을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 얘기는 지금까지의 정책 방향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구나. 그 정책 방향을 달리 가져갈 필요는 없을까?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나? 그럼으로써 우리는 잃어버린 10년, 이런 일본식 저성장 고착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견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도 이 인구 문제를 다룰 때마다 매번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과거 4명의 생산 연령 인구가 1명의 노년층을 부양했었다면 최근에는 2명이 1명을 이제 1명이 1명을 부양해야 되는 부양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저성장에서 헤어나오기가 기본적으로 어려워 보이는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체감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얼마 전에 우리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이 영상에 참 존경하는 김태유 교수님이 출연해 주셨고 제가 김태유 교수님과 대담을 나누면서 이대로라면 절망적이다. 뭔가의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중에 한국은행의 보고서에서 이 저출산을 야기하는 그 문제를 정확히 분석해 놓은 바 있다. 그래서 그것을 코멘트하면서 쭉 말씀을 이어가 주셨는데 또 많은 구독자분들이 그 부분에 공감해 주시면서 그 한국은행의 저출산 대책을 분석한 그 보고서를 제가 대신 한번 브리핑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요구에 부합하게 여러분께 말씀 본격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보고서입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저출산 및 초고령 사회, 극단적인 이런 인구 구조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인구 구조에 따른 영향은 무엇이고 그러면 정말 우리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지 정말 다각도로 분석한 연구 보고서인데 이 내용을 여러분께 담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매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하지만 이 저출산 고령화 인구 구조 변화 이 대주제는 한 번도 약 20여 개의 트렌드에서 빠진 적이 없었을 만큼 우리가 매년 꼭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경제 여건의 변화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기초해서 여러분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출산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출산율, 합계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다 못해 이제 0.7명이라는 이 기준선도 꺾여서 24년 0.68명이라는 정말 안타까운 합계 출산율 성적표를 우리는 받아보게 됐습니다. 출생아 수도
극단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역시 합계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초저출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냥 당장 이 그래프만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과거의 출생아 수가 예를 들어서 뭐 60만 명이었다. 그럼 그 60만 명이 성인이 되어서 출생하는 아이의 숫자와 20만 명으로 줄어드는 이 출생아 수가 또 역시 약 20, 30년 후 성인이 되어서 출생하는 아이의 수, 출산율이 그대로일지라도 기본적으로 줄어드는 출생아 수가 출산하는 출생아 수는 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이 저출산 문제가 더 가속화될 수 있겠구나 하는 우려가 벌써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초저출산 가속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 우리나라의 이 합계 출산율은 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게, 비교도 안 되게 낮습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출산율이 1.58명인데 한국의 출산율은 0.81명이었고 기준은 2021년입니다. 근데 이렇게 낮은, 심지어 이 낮은 출산율을 가지고 결국은 합계 출산율이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세계 주요 국가 비교했을 때도 낮은 출산율이지만 그 출산율이 심지어 가장 강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 과거 1960년 베이비붐 세대 5.95명의 출산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 출산 자체가 너무나 떨어져서 너무 진짜 말 그대로 0.7명도 안 되는 0.68명으로 떨어진 거죠. 초저출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 여러분 눈으로도 충분히 그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고령화가 동시에 가속화되고 있는데 출생아 수는 당연히 줄어들고 합계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는데 당연히 고령화율,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가 얼마나 차지하나 하는 그 지표, 고령화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구나. 2025년은 제가 경제전망서에서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초고령 사회 진입했고요.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 그 비중을 고령화율이라고 하는데 그 고령화율이 25%를 초과하는 그 해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 고령화 속도가 세계 어떤 나라보다 기울기가 높아요. 그렇죠? 가파르게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납니다. 왜? 저출산 때문에 분모는 줄어들고 분자, 고령자는 많아지니까 더 빠른 고령화가 진전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다른 나라들은 천천히 고령화가 진전되니까 나름 준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빨리 고령화가 전개되니까 2050년, 60년, 70년 그때 이른 고령화율, 그 고령화 단계에 맞는 것에 부합하는 충분히 그 사회에 순응할 만한 대응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30km/h로 이렇게 달립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무슨 도로 앞에 안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잘 피해 나갈 수 있는데 100km/h로 막 달릴 때는 정말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 얘기죠.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여건, 고령화가 동시에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역시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높은 수준인데 근데 2070년까지 먼 미래를 가정해 보면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특히 OECD 회원국 중에서 극단적으로 높은 나라가 되겠죠. 이게 바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게 문제입니까? 그것 자체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의견이 있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 고령자가 빈곤하다는 점이 문제인 겁니다.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OECD 회원국 그 어떤 나라보다 노인 빈곤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이 높으니까 노인이 많아지는데 그 노인이 빈곤하기 때문에 그 사회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부양 부담이 더 가중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연령대별 소득 불평등도를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질문 하시죠. 아니, 고령층이 내 주변에선 다 고자산가던데요. 사실 60대 이상, 70대 이상 그런 분들이 더 고자산가 아닙니까? 고자산가도 많죠. 고령층에는 고자산가도 많지만 또 이렇게 빈곤계층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약계층도 많고 고자산가도 많고 하니까 이 70세, 65세 이상 고령층은 유독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는 계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고자산가들은 대부분 60대야. 맞아요. 고자산가들의 대부분은 60대 이상 맞아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극단적으로 취약한 저소득계층들도 역시 고령층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소득 불평등, 양극화가 유독 심화되는 이유도 역시 고령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 말씀을 좀 강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한국은행의 이 저출산 문제를 분석한 이 분석 페이퍼에는 첫 번째, 원인을 고민해야 됩니다. 무엇이 원인인가? 물론 여러분 고민하신 것처럼 높은 집값도 원인이에요. 뭐 취업이 어려운 이 고용 여건도 당연히 저출산의 원인이에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또 그 밖에도 이게 문화로 구축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것도 원인이겠죠.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서 결혼하지 않고 결혼했어도 출산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이유로만 좁혀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다각도의 영향 요인이 있을 겁니다. 한국은행은 보시는 것처럼 먼저 결혼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 결혼을 하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다. 취업이나 생활 안정, 집 마련 이런 문제가 여의치 않아서 결혼하지 않는다.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기도 하다. 싱글 생활을 선호하는 거죠. 이런 건 다소 문화적으로 구축되는 이유에 해당되기도 하겠죠. 역시 결혼을 하고 싶지만 결혼할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미스매치죠. 눈높이가 높은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의 저출산의 이유가 되겠죠. 일단 출산을 하려면 결혼을 해야 되니까요.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 내가 하는 일을 하는데 결혼을 하면 내가 하는 일을 포기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게 뭐예요? 경력 단절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결혼하면 경력이 단절되니까. 출산하면 경력이 단절되니까.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다는 이유도 있는 거죠. 아직 결혼할 나이가 아니거나 시기를 놓쳐서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결혼하지 않는 이유들이 맞물릴 겁니다. 자, 그러면 결혼 말고요. 출산을 망설이는 혹은 출산을 늦추는, 출산을 포기하는 그런 이유는 뭐가 있는가? 첫 번째가 아이 양육 및 교육 부담이 부담돼서 이른바 우리나라의 교육이 너무나 경쟁적이고 교육비를 쓰지 않으면 안 되고 이 에듀푸어라고 하죠. 너무나 많은 교육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나는 여건이 되지 않아. 그러면 당연히 어떤 부모도 부자인 부모도 가난한 부모도 내 아이만큼은 좋은 교육을 받고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근데 이 부자인 부모는 이만큼 교육비를 쓰는데 나는 그만큼 교육비를 쓸 수가 없다. 어떻게 아이를 낳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그게 망설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일까요? 44%나 됩니다. 또 무자녀 생활이 여유롭고 편하기 때문에 주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 둘만 살면 부부 둘만 살면 작은 집도 괜찮지만 아이가 두 명이 되고 세 명이 되고 하면 이 작은 집에는 어렵잖아요. 아이들한테도 방을 제공해 줘야 될 텐데요. 주거가 불안정한데 어떻게 출산을 합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간 대형 평수의 집을 마련할 수 있어야 내가 출산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생각. 또 나의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내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데 어떻게 출산합니까? 고용이 불안정하면 앞에 보여드렸듯이 결혼하기도 꺼려지지만 결혼한 부모도
아이 낳기가 또 꺼려지는 거죠. 또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도 하나가 이유가 있겠고, 아이 돌봄 서비스나 그런 시설에 좀 불만족하기 때문에 아이 출산을 늦춘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책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영역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런 저출산의 원인은 뭐예요? 구조적으로 바꿔야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의 한국 경제의 구조를 바꿔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어떻게 구조를 바꿀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출산의 이유가 하나이겠습니까? 고용 불안도 있어요. 소득 불안도 있어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양질의 일자리를 갖기가 너무 힘들어요. 주거 불안도 너무 심해요. 주택 가격은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내 집 마련하고, 어떻게 전셋집 구하고, 어떻게 결혼하고 아이 낳으란 말입니까? 하는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양육 불안도 있어요. 양육 환경이 내 기대에 충분하지 않아요. 미래 세대에 대한 불안도 있어요. 이 사회가 이렇게 불안하고 우리 한국 경제 너무나 걱정이고 이런 상황인데 내 아이를 여기에서 낳아야 되나 하는 생각들도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결국 결혼을 미루거나 안 하거나, 출산을 미루거나 안 하거나, 그것이 결국 초저출산을 야기하고, 그게 인구 구조의 변화, 고령화를 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이렇게 다각도로 분석을 해 보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결론, 원인을 꼽아 보겠습니다. 하나, 물론 그 두꺼운 보고서를 다 전달해 드릴 수는 없지만, 한국은행 이 보고서에서 강조했었던 첫 번째 원인, 고용 불안. 고용 상태를 보면 비취업자보다는 취업자의 결혼 의향이 높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취업자 중에서도 일부는 비정규직이고 일부는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근무자들이 있을 텐데, 둘로 구분했을 때 유독 안정적인 일자리의 취업자가 결혼 의향이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어떻게 이 결혼 정년기의 청년층에게 고용 불안을 해소시켜 줄까? 고용을 안정적으로 제공해 주는 방법이 무엇일까? 기업들을 더 적극적으로 신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규제 환경을 완전히 개편하고 미래 산업 중심으로 신규 투자를 단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서 신규 일자리를 많이 마련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고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야 저출산 문제가 극복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저출산 대책은 그냥 보건복지부의 일이 아닙니다. 경제정책, 산업정책, 교육정책의 일이 아닙니다. 총망라된 융합된 정책이어야 합니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책을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수도권 편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합계 출산율이 유독 어디가 많이 낮아요? 네, 유독 서울이네요. 유독 서울과 같은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인구 밀도가 좀 높죠.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경쟁 압력이 더, 체감도가 더 크게 작용되겠죠. 경쟁감이 치열하고, 이 경쟁하는 사회에서는 일자리 갖기도 어렵고, 일자리 갖기가 어렵다는 것은 저임금 일자리가 많다는 거예요. 고용노동 시장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면 내가 원하는 일 다 할 수 있는 거죠. 고임금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를 채워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 압력이 유독 치열하게 높은 그런 지역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라는 거 한 가지. 또 두 번째는요, 인구 밀도와 합계 출산율 간의 관계를 그려보면 역의관계다. 인구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합계 출산율이 낮다. 인구 밀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합계 출산율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합계 출산율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무엇과 관계가 되나요? 주택 가격과 연동이 되겠죠. 인구 밀도가 높다는 것은 주택 수요, 거주 수요가 많다는 것이고, 그럼 주택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합계 출산율이 낮다. 주택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합계 출산율이 높다. 결국 이 두 단어가, 합계 출산율과
인구 밀도나 주택 가격 간의 관계가 역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합계 출산율을 낮추려면 주택 가격이 떨어져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편중 현상을 막아야 된다. 사실 이 부분이 김태유 교수님께서 강조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수도권 편중을 막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수도권 편중을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열심히 해야죠. 국토교통부가 그 고민을 해야죠.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소벤처기업부가 그 고민을 해야죠. 수도권 편중을 막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런 고민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국토교통부가 그런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부가 결정하는 일이 아니에요. 융합적인 사고로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초저출산의 이유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다각도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 초저출산의 원인, 바로 경력단절, 양육비 및 교육비. 여성 미혼율이 보시는 것처럼 올라가고 있어요. 여성이 미혼자로 남아있는 이유, 특히 기혼 여성 중에서 무자녀 비중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유자녀 기혼 여성 중에 평균 자녀 수는 또 줄어들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성이 결혼을 안 하고, 결혼한 여성도 아이를 안 낳고, 아이를 낳을지라도 하나만 낳자, 많이 낳지 말자 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뭘까? 바로 경력단절, 양육비, 교육비 부담 때문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했다면, 이게 굉장히 두꺼운 보고서를 짧은 시간 안에 전달하려 하니까 온전히 다 전달해 드릴 수는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께 중요한 메시지들은 다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저출산의 종합대책, 저출산 완화를 위한 정책 제안, 그리고 그것에 따른 예상 효과를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구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주택가격을 좀 하향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야 됩니다. 교육과정에서 경쟁 압력을 또 완화해야 됩니다. 이런 구조적인 정책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족 지원 예산을 또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육비, 부양비, 양육비, 이런 문제 때문에 저출산이 야기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왜 여성들이 취업하면 경력이 단절되어야 되죠? 왜 아이를 낳으면 경력이 단절되어야 되죠?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없는 고용구조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고용노동시장에 일자리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고용노동부의 정책적 고민이 더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융합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겠다. 아이를 낳는 것, 이게 어쩌면 나라를 위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라를 위해 아이를 낳는 건 아니지만 아이를 낳는 것은 나라를 위한 일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만큼의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성들이 참 내가 이렇게 경력을 갖춰왔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왔는데 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이 경력이 단절될 것 같은데 그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아이 중심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되겠다라는 가족 구조 변화라든가 이런 형태, 역시 수용성을 좀 높이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겠다라는 것들이 이 초저출산 종합대책으로서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저는 이 모든 종합대책에 거의 100% 다 동의하고 있고요. 그동안 저도 부문별로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려왔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 초저출산의 문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종합적인 이런 사고를 갖게 되시는데 도움이 됐길 바라고, 결국 이 문제가 해결돼야 앞에 맨 처음 말씀드렸던 잃어버린 10년, 일본식 잃어버린 10년 진입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의견을 드리고, 2025년 경제전망서를 갖고 계신 분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그 해당
챕터를 한번 보시면서 더 많은 생각을 다잡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